박상률의 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전개 부분. 나가 현아를 좋아하여 시집을 완성하나 현아의 반응이 없어 절망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성장기 무렵에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첫사랑의 애틋한 감정을 잔잔하게 서술하고 있는 성장소설입니다. 작가가 된 서술자가 첫사랑의 소녀였던 현아를 나중에 만나 과거를 회상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눈이 내리는 날을 주요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나가 현아에게 시집을 전하려고 했던 날에도 눈이 내렸고 20해 만에 현아를 다시 만나는 날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소설 속 눈 내리는 날의 배경은 사건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눈 오는 날의 낭만성을 환기하기도 합니다. 자, 전개부분 볼까요? 고등학교 시절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과거 회상이네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애진혁의 현아를 만나기 전부터 시를 썼었군요. 어느 때부터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 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 있어 시는 결국 뭐야?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의 탈출구?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지면서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졌다는 것은 결국 당시 입시 제도에 대해서 나는 그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네요. 사람이 뭐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뭐예요? 수험생이라는 처지죠.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바보가 진짜 머리가 나쁜,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어떤 수동적인 인간, 어떤 창의적이지 못한 인간 이런 거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나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때 시를 만난 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했다.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바로 시야. 난 기어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줄 시를 쓸 거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줄 수 있는 시. 이게 바로 내가 쓰고 싶었던 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시란 무엇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의 포부가 있었네요. 나는 기고만장해 있었다. 자뻑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자, 우쭐하고 뽐낸다는 거죠.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알아버린 것만 같았고 철부지예요, 이런 게. 그저 대학에 가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학생들이 모두 좀스럽게 옹졸하게 느껴졌다. 이게 바로 내가 시를 쓰게 된 계기예요. 즉 고등학교 어떤 수험생 생활에서의 어떤 지긋지긋하면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거죠. 그렇게 시를 씀내 문학을 함내하며 이 책 저 책 난독, 이때 나는 어지러울 난자예요. 독은 읽을 독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가려. 그 다음에 책이 어떤 나한테 맞느냐 안 맞냐 이런 것도 관심 없어. 그냥 아무 책이나 막 읽는 거예요. 그만 니체와 쇼펜하우어, 이거 허무주의인데, 탈속한 듯한 주절거림과 탈속해 현실에서 벗어난 이런 뜻이죠. 선승, 스님들이에요. 거침없는 기행담에 푹 빠져버렸다. 가뜩이나 현실이 싫은데 이런 글까지 읽었으니 또 얼마나 할까? 그랬으니 문학에 더 관심이 많고 니체와 쇼펜하우의 탈속한 듯한 글을 읽었고 선승들의 기침없는 기행담에 푹 빠졌으니 학교 공부가 제대로 될 까닭이 없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내가 당연히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갈 줄 알았다. 니는 없는 촌살림에 고등학교를 도시까지 보냈으니까 꼭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해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은 뭐예요? 출세죠. 이게 바로 뭐야? 부모님의 가장 현실적인 소망. 아버지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나는 대학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깟 대학. 나와서 뭐 한다고 저러실까? 나는 밥벌이보다 더 소중한 일, 그게 바로 뭔데? 영혼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쓰는 일을 할 사람인데.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지만 나는 이미 대학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뜻도 모를 어휘를 조합해서 탈속한 도인들의 잠언 훈계하는 말이에요. 훈계하는 말과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시를 쓰기에 몰두했다. 요거 스킵했죠? 이렇게 소망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을 보았는가? 검은 재로 몇 줌으로 남은 너의 목숨, 바로 그것이 너의 인생이다. 뭐야? 전형적인 허무주의죠. 나무요. 이 나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의인하고요.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마라. 뭐 이런 시를 썼다는 건가 봐요. 내가 쓴 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쓴 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시. 기가 막히죠. 자, 자화자찬. 나무여,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말라. 와, 멋있지 않아?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게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누가 이런 표현이나 하겠어? 나니까 하는 거지. 나는 마치 신들린 듯이 시를 막 갈겨 적었다. 시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어야 할 것만 같은 어떤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빠져 있었다. 시인을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공자맹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믿었다. 그러니 시란 마땅히 세속의 탁한 삶의 눈머니들, 자기를 뺀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듯한 훈계의 말을 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한 시예요. 그리고 시의 본질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다 시시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우리는 현아를 알았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현아를 통해서 나의 이런 마인드, 생각이 후딱 다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나의 고등학교 시절, 시쓰기에 푹 빠져 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아는 같은 반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집 딸이었다. 하숙집 딸이네요. 자, 현아에 대한 간략한 소개예요. 그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둘은 겉으로나마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니까는 진짜 속 이야기를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친한 친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창이죠. 어느 날 친구 하숙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라는 현아를 보았다. 순간 속으로 남몰래 도인인 척했던, 세상에 대해서는 다 초월한 듯하고 모든 욕망과 그 다음에 욕심과 이런 것들은 다 뛰어넘은 척했던 나 자신의 바탕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한마디로 뭡니까? 한눈에 반했다. 이 소리예요. 검정교복, 옛날에는 이렇게 입었어요. 가는 목에 돌려진 하얀 깃, 오똑한 코, 아침 햇살을 머금은 이슬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눈. 자, 진짜 이상적인 여학생의 모습입니다. 맑고 깨끗한 이미지, 외양묘사네요. 나는 현아를 제대로 바라보기는커녕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오바가 심하죠, 그죠? 첫눈에 반했다. 현아가 희고 맑은 손, 요거 아까 처음 부분에서 발단 부분에서 나왔어요. 발단 부분에서 20년이 지났어도 현아는 희고 맑은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수를 청했다. 오빠 씻는다면서? 야, 멋지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난 잘 모르겠네. 현아가 내 손을 쥐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어지러웠다. 와우.
이어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자 내 온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아니 아예 지구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아니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이 그만 좀 해라. 자 과장법이고요. 점칭법 되겠습니다. 친구가 현아에게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현아는 내가 시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이, 나는 그냥 속으로만 한 건데 남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나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남몰래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려 대답을 못했다.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렇지? 시험 문제니까. 그런 시 말고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 자, 요거는 현아가 생각하는 시죠. 근데 이건 결국 뭐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죠. 어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시하고 뭐 방향성은 같지 않을까?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쨌거나 간에 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현아는 생각했다.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기분이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시란 새 속에 탁한 삶의 눈머니들에게 들려줄 그럴싸한 경구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진솔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한 거야.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라면 이거 소설 되게 재밌네요. 마땅히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되게 귀가 얇아요. 나는 나의 시에 대한 나의 인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아와의 처음 만남이죠. 그 뒤 나는 그다지 볼 일도 없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친구의 하숙집, 아니 현아네 집에 들렀다. 스스로 먹고 싹싹한 눈치가 빠르고 사근사근한 현아는 친구가 없어도 나를 거리낌 없이 대해주었다. 성격이 되게 낙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요. 활달한가 봐요. 그죠?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사람과 사람에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인관계를 사귐이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여학생이에요.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그죠? 거리낌 없이 대해준 것에 대한 예예요. 나는 본디 여학생이 없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특히 맑고 큰 눈을 바라볼라 치면 마치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곧 그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바야흐로 막연하게 짝이 없는 삶이니 세상이니 하는 것은 뒤로 제쳐놓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시. 자, 눈앞의 현아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아를 보러 가는 꼴. 자, 이게 뭐예요? 주객전도 이렇게 되겠죠? 어느 순간부터 속으로 아예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라며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는 없고 현아도 없는 날에는 심퉁 질투가 났다. 이거 둘이서 영화라도 보러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자, 가면 갈수록 진짜 장관이네요. 그죠? 자, 계속 갑시다. 나는 현아네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병, 이건 뭐 상사병이죠, 뭐. 현아를 만난 날이면 만나서 느낌이 좋아 그랬고 만나지 못한 날이면 애가 타서 애가 타? 애를 태우물 순 없어요. 마음이 초조해서 열병을 알았다.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고 애가 탄 느낌은 어떻게든 현아에게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안달이 나요? 그렇죠. 조급하게 울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놓고 무엇인가를 끄적거렸다. 그 무엇이 뭔데? 현아를 만난 좋은 느낌. 그 다음에 현아하고 만나지 못한 애가 타는 느낌. 이것들을 뭐하고 싶어? 전달하고 싶어. 전달하고 싶어서 뭐해? 끄적이게 된 거지요. 결국 현아에 대한 감정을 시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끼적거린 시는 바로 뭡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시죠. 그 현실과 동떨어진 다른 시. 뭐예요? 나의 감정,
현아에 대한 나의 감정을 다룬 시를 끼적거리게 된 것이다.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 현아를 만나기 이전에 그동안 끄적거렸던 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현아를 만난 이후의 시, 한마디로 구체적 사실적인 나의 감정을 시로서 툭툭 튀어나왔다. 결국 점차점차 내가 쓴 시가 그 성격이 변했네요. 그때부터 나는 연애 감정보다 더 소중한 감정은 이 지상에 없는 거라고 여기며 연애시를 써가겠다. 어느 순간이 지나자 연습장에 따로 쓸 필요도 없었다. 공책 한 권을 마련하여 1년 번호까지 매겨서 시를 썼다. 이걸 묶은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에요. 며칠 지나지 않아 공책 한 권이 아주 감동스러운, 역시 자화자찬이네요, 연애시로 그득해졌다. 다시 읽어봐도 구구절절 명시였다. 그럴싸했다. 제법 훌륭했다. 거의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소녀의 눈은,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누구겠어요? 그렇지, 현아겠죠. 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입니다. A는 B이다. 은유법이죠. 비유법이죠.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호수가 반짝여, 눈이 반짝여. 눈이 반짝여. 금빛 은빛으로 빛나는 호수면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현아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싶습니까? 소망이 어쩌고요. 자, 계속 갑시다. 시가 공책의 마지막까지 채워진 날, 나는 하루 내내 방구석에 처박혀 공책 표지를 내 나름대로 멋지게 꾸미고 공책의 속지 여백에 간단한 그림도 그려넣었다. 진짜 지극정성이네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수제품 시집, 제목이죠. 이 소설에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아에게 주기 위하여 자취방을 나섰다. 두둥. 현아를 위한 시집을 완성한 나.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었다. 마치 시집 완성을 축하해 주기라도 하듯이 소담스러운, 매우 탐스러운 이 눈이 또 오네요. 그죠? 자, 현아를 20년 만에 만났을 때도 발단 부분도 눈이 왔는데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눈이 쏟아진 게 아니라 마치 축하하듯이, 그러니까는 기뻤다 이거죠. 그리고 낭만적인 배경 묘사다. 나는 시집을 품속에 넣어 겉옷을 단단히 여며 눈에 맞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소중하게 이거죠. 현안의 집까지 가는 동안 내 발걸음은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았다. 공중부양이에요. 뺨에 와닿는 눈이 차갑게 느껴지도 않았고, 왜 신나거든. 머리에 쌓인 눈이 거추장스럽게 귀찮게 느껴지지도 않아. 왜 신나거든. 설레거든. 일부러 털어낼 필요도 없었다. 적당히 좀 하지. 자,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시집을 전하려는 설렘과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결국은 완성한 시집을 현아에게 주러 가며 느끼는 나의 설렘. 도착했겠죠? 일단 현안의 집 골목 어귀에 들어섰으니까 공간의 이동. 눈 위에 가만, 잠깐, just a moment. 발자국 4개? 뭐지 이거? 친구하고 현아? 눈 온다고 데이트? 이런 불길함이 그냥 확 와닿네요. 그죠? 눈은 발자국 위에도 쏟아져 내렸지만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발자국은 현안의 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오마이갓. 왠지 나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 그게 바로 뭐야? 질투심이 들었다. 혹시 둘이 눈 맞이하다가 눈이 맞은 거 아니야? 라임 죽이는데, 눈 맞이하다가 눈이 맞아서 놀다가 들어온 거 아닐까? 질투심이 그게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친구랑 현아 둘이서 눈이 내리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간 것만 같았다. 가슴이 마구 뛰며 방망이질을 해댔다. 순간 얼른 뛰어가 아직 두 사람이 마당에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가 하면 둘이서 함께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을 것만 같아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건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적 갈등이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으면서도 내 발걸음은 어느새 현아의 집 앞까지 이어졌다. 한마디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정도 되면 드라마에서 어떻습니까? 클로즈업 짱 하면서 나의 놀란 표정이 뜨면서 to be continue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럴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잠깐 끊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으로 인한 나의 불안감이라고 하면서 눈과 발자국의 기능을 봅시다. 재밌잖아요. 자, 눈은요, 시집 완성을 축하해주기라도 하듯이 내리는 어떤 나의 기쁨이라는 정서를 이입시켜주는 소재예요. 반면에 발자국은요, 발자국 4개잖아요. 마치 처용가에서 다리가 4이어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친구와 현아의 발자국이 아닌지, 나가 불안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정서죠? 자, 이 눈은 기쁨이라는 정서를 드러낸다면 발자국은 불안감이라고 하는 정서를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처마 및 섬돌 위에서 눈을 털고 있는 이는 친구는 맞네. 그런데 아주머니 한 분이었다. 이게 발자국의 주인이죠. 어휴, 이거죠.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아가 아닌 것에 그때까지의 불안이 가시고 마음이 놓인 것이었다. 결국 여기까지 오는 데의 정서는 기쁨과 설렘에서 불안에서 안도감. 우리 어머니셔. 헐. 내일 친척 결혼이 있어서 시골집에서 지금 오셨어. 하필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나는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진짜 아주 공손하게. 왜? 그렇지. 발자국의 주인이 현아가 아니잖아. 정말 감사한 거지. 그리고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왜? 너무너무 좋아서죠. 그러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왜? 창피하게 질투했잖아. 내가 인사를 하고 나자 친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좋은 친구인갑네. 인사성 밝은 것 봐. 이참에 대학은 어디로 가는 것이요? 잠깐.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으셨네. 다 좋았는데 대학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나에게 대학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친구 어머니가 눈을 탈탈 털고 친구 방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현아방 쪽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한 뒤 나를 슬쩍 훑어보았다. 친구는 아는 거지요. 자기를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어쨌거나 간에 지금까지 내용은 발자국의 주인을 확인한 후에 나의 안도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아는 집에 없는가 봐.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였다. 나는 나의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또 얘는 뻑하면 얼굴이 화끈거려. 현아에 대한 마음이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이에요. 이러든 저러든 일단 현아가 집에 없다는 게 무척 다행으로 여겼다. 그게 아니죠. 발자국 주인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친구랑 현아가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그렇지. 시집이 완성된 날이고 시집을 전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눈이 내리는 날이거든요. 현아, 없어도 돼. 그 대신 이것 좀 전해주라. 짠, 시집을 주죠. 복선이에요. 자, 뒤에 가면 알겠지만은 결국 시집은 현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암시가 이거예요. 친구는 그것을 받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라는 거예요. 괜히 친구에게 속을 보인 것 같아서 너무나 어색했다. 친구에게 시집을 현아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잠깐 결국 시집은 현아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내가 복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거
친구는 그걸 받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이걸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나의 행동과 발화에 대한 이 친구의 반응, 이거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는 그걸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 친구가 시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서둘러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잠깐 언급한다면 사실 그때 요때 친구는 현아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현아와 결혼까지 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나의 시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행위는 친구도 현아를 좋아하고 있어서 나의 부탁에 당혹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 시집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나의 부탁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해줘? 싫다고 얘기해? 받아놓고 입 싹 씻어?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길을 되짚어 나오며 보니 현아 집으로 이어진 발자국 위에 눈이 제법 두텁게 덮여 있었다는 것은요,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는 거예요. 발자국을 볼 때마다 웃음이 픽픽 새어나왔다. 오빠! 쏟아지는 눈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혼자서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골목길을 빠져나오는데 현아가 나타났다. 깜짝이야. 현아? 어디 갔다 와? 자, 놀람이라는 어떤 심리 상태를 이렇게 쉼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되게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뜻밖의 현아를 만나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더듬거렸다. 당황스러움이죠. 현아는 온통 눈을 뒤집어 쓴 채 두 손을 모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반갑게 달려들 때처럼 손을 활짝 펼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눈사람 만들래? 라고 했다. 현아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다. 나는 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푹 찌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현아랑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 이때 눈사람을 만들었어야죠. 그래야 친구하고 친구 어머니 그 다음에 현아 셋이서 만나는 일이 없지요. 그런데 나는 판단을 잘못했네요. 왜? 어쩌면 장갑을 끼지 않은 내 맨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세상에 이 벙어리 장갑하고 맨손이 뭐라고 이걸 가지고 그죠? 벙어리 장갑은 현아의 것이고요. 하숙 집딸 마음껏 행동한다면 맨손이라는 것은요.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자취생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열등의식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내 생각이 그래요. 어쨌든 이 벙어리 장갑과 맨손은 이렇게 대조적인 소재를 드러내면서 이 맨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현아하고 눈사람을 안 만들었대. 이런. 아무리 이게 눈사람 만들기를 하지 않은 이유라 할지라도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야 돼. 얼마나 서운했겠어. 거짓말을 하느라고 더듬거렸잖아. 현아는 진짜 서운했을 것 같아. 여기서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몰라. 갑자기 내가 바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다. 현아랑 자연스럽게 어울려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한테 시집을 맡겼으니 받아 읽어보라고 말도 하고 하면 될 텐데 그것을 끝내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현아가 시집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복선이에요. 현아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나는 뛰었다. 뒤통수가 근질근질했다. 현아가 왜 그러지? 라고 했겠죠. 현아가 시집을 읽기를 바라며 돌아오는 나의 모습입니다.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시간의 경과.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그러나 다른 때와는 달리 현아네 집에 가보기가 망설여졌다.
복선이죠.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고 진짜 안 나왔어요. 학교는 이미 겨울방학이어서 친구는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그래서 전해줬는지 안 전해줬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었어요. 몇 번씩이나 현아네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나는 더더군다나 또 엄청나게 소심해요. 오다 가다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어떤 기적, 우연한 만남 일어나지 않았다.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가 없었다. 왜? 내가 시를 쓰는 이유는 누구? 현아에게 주기 위해서, 현아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현아가 반응이 없으면 내가 시를 쓸 이유, 의미가 없죠. 당신에게 시란 곧 뭐였으니까? 현아였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아네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모른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가 되면서 나는 현아를 좋아하며 시집을 완성하나, 현아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나, 현아의 반응이 없어서 절망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률의 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전개 부분. 자, 현아에게 시집을 전달했으나 현아의 반응이 없어 절망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